그 남자 슬럼가를 흔들다. 김세준. 한국 나이 53. 그는 한때 잘 나가던 태권도 사범이자 공립체육교사였다. 하지만 모든 게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사업 실패로 연쇄 빚보증, 이혼, 아버지의 간병과 사망, 그리고 명예퇴직. 그의 이름이 적힌 주민등록등본 위에는 더 이상 가족이 없었다. 자존심 하나로 버티던 삶은 어느 순간 가스불 앞에 컵라면마저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 그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건 단 하나, 어디든 떠나고 싶다는 충동. 그러다 우연히 마주한 뉴스 하나가 그를 자극했다. 남미 빈민국 산 알마르. 아동폭력, 마약, 소년병 전락, 체육봉사자 부족, 현지 주민 대상 긴급 구호 요청. 세준은 무의식 중에 노트북을 덮었다. 그리고 다음 날 국제구호기구의 이름으로 제출된 자원봉사 신청서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2개월 후 그는 남미의 빈민국 산 알마르의 외곽 슬럼가 라 마테오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공기는 숨막힐 듯한 습기와 폐타이어 타는 냄새, 그리고 날카로운 시선들이었다. 구겨진 얼굴의 주민들, 쓰레기 더미 위를 기어가는 게, 그리고 모퉁이에서 거래 중인 것으로 보이는 갱단 소년들. 지옥과도 같은 분위기였다. 그런 곳에 태권도 사범이 왔다고? 그의 수업은 NGO에서 제공한 철근 구조물 위에 고무 매트를 깐 조악한 공터에서 시작되었다. 나 한국에서 태권도 가르쳤어요. 몸과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무술입니다. 그러자 한 소년이 앞에 나와 검지를 들이댔다. 야, 이거 진짜 싸움 돼? 총은 어떻게 막아? 순간 웃음이 터졌다. 아이들 사이에서 시작된 칭짱, 닌자, 짜장면 같은 단어가 그의 귀를 때렸다. 세준은 잠시 정적을 품었다. 그리고 묵묵히 말없이 앞차기를 뻗었다. 그 발끝은 아이들 앞에 있던 녹슨 캔을 정확히 반으로 가르며 공중에서 튀었다. 아이들의 입에서 탄성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뒤에서 한 소녀가 말했다. 잘하네. 근데 늙었잖아. 이 동네에서 살아남으려면 싸움만 잘해선 안 돼. 며칠 뒤 문제가 터졌다.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 세준은 익숙한 아이 둘이 폐건물 앞에서 갱단 소년들에게 붙잡히는 장면을 목격했다. 너 우리 영역에 발들였지? 발톱을 뽑아야겠어. 소년 중 한 명은 칼을 꺼내 들었다. 다른 하나는 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쳤다. 그 순간 세준의 눈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왔다. 공포가 아닌 단단한 침묵. 그만둬. 갱단 소년은 돌아보며 조롱하듯 칼을 흔들었다. 뭐야, 또라이 아저씨? 늙은 무술쟁이? 세준은 대답 대신 몸을 숙였다. 그리고 숨소리도 없이 왼발을 회전시켜 단검을 든 손목을 쳤다. 짤깍. 칼이 떨어졌다. 곧이어 주먹, 무릎, 발차기가 이어졌고 3명 중 2명은 신음을 흘리며 바닥을 기었다. 다음엔 더 아플 거야. 그는 평범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이후 그는 무서운 동양인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소문은 퍼졌다. 갱단 애들을 제압한 무술 아저씨. 혼자서 3명을 눕혔대. 아이들이 공터로 몰려들었다. 누군가는 장난처럼, 누군가는 진심으로. 그 중에서도 하늘색 머리띠를 맨 10대 소녀 루시아는 유독 그를 따랐다. 사범님, 나도 싸우고 싶어요. 절대 지고 싶지 않아요. 그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리고 어딘가 어른스러웠다. 세준은 아이들을 모아 발차기와 자세, 호흡, 그리고 정신을 가르쳤다. 그것은 단지 무술이 아니라 무기였다. 이 거리에서는 무엇이든 방패이자 칼이 되어야 했기에. 그러던 어느 날 공터 한쪽에서 젊은 여성이 조용히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어딘지 낯설었다. 깨끗한 옷차림, 검은 머리카락, 깊은 눈매. 혹시 태권도 하시는 분 맞으시죠? 그녀는 그에게 다가와 맑은 영어로 말했다. 이름은 마리아 벨렌. 나이 27. NGO 통역 자원봉사자라고 했다. 그녀의 미소엔 기품이 있었다. 세준은 괜히 긴장하며 어깨를 고추세웠다. 한국에서 오셨죠? 사실 저 한국 드라마 자주 봐요.
하지만 사범님은 드라마보다 훨씬 강해 보여요. 그 말에 세주는 순간 묘하게 들뜬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훈련이 끝날 무렵에도 공터 끝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늦은 저녁, 그녀는 조용히 그에게 물었다. 혹시 저녁 같이 하실래요? 그날 밤 세주는 마리아가 안내한 작은 선술집에서 생선 튀김과 맥주 한 병을 나눴다. 왜 이 위험한 곳에서 봉사하세요? 세준이 묻자 마리아는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다. 이곳에 제 동생이 있었어요. 갱단에 끌려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죠. 난 아직도 그 아이를 지키고 싶어요.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렸고 세주는 무언가 말없이 손등을 덮었다. 그 순간 마리아가 살며시 그의 손을 감쌌다. 이상하죠? 처음 본 사람인데 따뜻해요. 그날 밤 세주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마리아의 채취가 팔에 남은 듯 왼쪽 가슴이 시리도록 뛰었다. 그리고 숙소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문틈 사이에서 놓여있는 한 봉투를 발견했다. 경고장. 우린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다음엔 칼이 아니라 총이 될 거다. 그는 그 종이를 가만히 접었다. 그리고 도복 안쪽에 집어넣었다. 그날 밤 그는 밤새도록 복싱 장갑을 꺼내 주먹을 쳤다.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문장. 태권도는 평화를 위한 무술이지만 때로는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어야 한다. 그날 밤 이후 마리아와 김세준의 사이에는 이상한 여운이 감돌았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아는 감정. 손끝이 스치면 뜨거워지는 체온. 세준은 그녀를 멀리하려 했지만 매일 공터 끝에 앉아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 발걸음이 멈춰섰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첫 키스는 너무도 갑작스럽고도 자연스럽게 찾아왔다. 늦은 저녁 수업을 마친 세준은 손에 묻은 진흙을 닦고 있었다. 마리아는 평소처럼 아이들을 위해 가져온 오렌지 주스를 나눠주고 있었다. 오늘 당신 발차기 정말 멋졌어요. 혹시 한국에선 이런 무술가를 뭐라고 불러요? 사범이라고 불러요. 그럼 사범님, 지금 이 순간 여긴 우리 둘만 있네요. 그녀의 손이 그의 턱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리고 그 작은 손끝이 이마를 쓰다듬을 때 세주는 평생을 참아온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다. 그들의 입술이 맞닿을 땐 세상에 그 어떤 소리도 없었다. 오직 한 남자의 체온과 한 여자의 눈물이 고요한 밤 공기 속을 태워내고 있었다. 그날 밤 마리아는 세준의 숙소에 머물렀다. 하얗게 벗겨진 시멘트 벽, 삐걱이는 침대, 창틀 사이로 들어오는 먼지 섞인 달빛. 그녀는 말없이 그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난 당신에게 기대고 싶어요. 뜨거운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에요. 세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목덜미에 입을 묻고 그녀의 등을 감싸 안았다. 긴 숨, 얇은 한숨, 그리고 벅찬 열기. 그 밤 그들은 서로의 외로움을 태워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3일 뒤 도장은 불탔다. 어느 늦은 새벽 누군가 고의로 석유를 뿌려 불을 질렀다. 잿더미가 된 공터 위에서 세주는 쓰러진 샌드백을 끌어안고 말없이 주저앉았다. 아이들은 울고 있었고 마리아는 어딘가 초조해 보였다. 그리고 그날 밤 세준의 문을 두드린 건 마리아의 눈물이었다. 세준, 나 당신에게 거짓말했어요.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사실 난 NGO 자원봉사자가 아니에요. 이 지역 최대 갱단 카르노의 전직 연락원이었어요. 내 동생이 그들과 함께였고 난 탈출했지만 그들은 아직도 날 지켜보고 있어요. 당신 도장도 나를 통해 당신이 위험하단 걸 알아챘을 거예요. 세주는 말을 잃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를 탓할 수 없었다. 그 눈빛은 진심이었고 그녀는 누구보다 이 마을을 아끼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세주는 각오를 정했다. 도장은 무너졌지만 아이들은 무너지지 않아. 나는 싸울 거야. 널 지킬 거고 아이들도 지킬 거야. 그는 조용히 도복을 꺼내 입었다. 검은 띠를 허리에 동여매고 쓰러진 샌드백 대신 자신의 주먹을 마당의 기둥에 박았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아이들과 함께 잿더미 위에서 다시 훈련을 시작했다.
일주일 후 폭우가 쏟아지던 밤 마침내 카르노갱단의 무리가 찾아왔다. 총을 든 4명의 남자가 훈련 중인 아이들과 마리아 그리고 세준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 끝내자 사범. 넌 외지인이야. 이 골목은 우리가 지배해. 총구가 그의 가슴을 겨냥했다. 하지만 세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총을 든 놈은 강하지 않아. 무릎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 진짜 강한 거야. 순간 누군가 총을 쏘려는 찰나 세준은 몸을 낮췄고 그 다음은 순식간이었다. 쾅! 휙! 탁! 그의 발이 먼저 움직였고 첫 번째 총은 튕겨나갔으며 두 번째 총은 발등으로 날아가 던져졌다. 남은 2명은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주먹이, 그의 무릎이,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돌려차기가 남은 위협들을 쓰러뜨렸다. 전투는 끝났다. 하지만 피가 땅에 떨어졌다. 마리아가 총에 스쳤던 것이다. 그녀는 팔을 부여잡고 무릎을 꿇었고 세준은 그녀를 안고 말했다. 마리아, 미안해. 지키지 못할까봐 겁났어. 마리아는 눈을 감으며 말했다. 당신이 날 사랑했기에 난 살아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라 마테오의 공터엔 다시 공사가 시작되었다. 지역 경찰과 NGO 그리고 감동한 현지 언론이 도와주며 도장은 카서 DESPERANGA 희망의 집라는 이름으로 다시 세워졌다. 아이들은 매일 아침 도복을 입고 경례했다. 사범님, 우린 변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 동네를 지킬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세준은 새로 만든 도장의 벽에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태극기를 걸었다. 그 옆에는 마리아가 수놓은 작은 남미 국기가 함께 있었다. 세준은 아직도 혼잣말하듯 생각한다. 나는 왜 이곳에 왔을까?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마리아의 부드러운 체온이 그 대답을 대신해준다. 태권도는 싸움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기 위한 무기였고 이곳에서 그는 다시 태어났다. 삶의 끝에서 다시 시작된 한 남자의 여정.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낡은 골목에서 그는 태권도로 사랑을 지켰고 사랑으로 모두를 바꾸었습니다. 그가 이뤄낸 변화는 거창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손을 뻗은 것. 그것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 누군가에게 두려움 속 사랑할 자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의 온기가 만들어내는 변화의 힘을 기억하게 해주길 바랍니다.